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사회학과 최재별 교수입니다. 제 연구 분야는 문화사회학, 예술사회학, 문화예술정책 쪽이고요.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의 문화 자본과 상징적 경계에 대해서 연구해왔고 주로 강연은 세대에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문화사회학적으로 이끈 첫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물음이 선생님이 삶에 던져온 핵심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와 맞물려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내가 문화사회학에 대해서 이제 가졌던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는 이 전공 이수학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회학을 거의 한 학기 6개 이상 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학 관련 과목을 들었는데 문화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가면서 그때 SOP에 썼던 나의 질문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텐데 나는 학부 내내 굉장히 오랜 동안 열심히 사회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문화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는 공부하고 싶다가 제 SOP의 가장 주된 얘기였고요. 사실상 이게 소가 뒷걸음치다가 밟았다는 식으로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사회학계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문화를 사회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는 그 시점부터 문화적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학계에서 문화가 굉장히 사회학계에서 중요한 핵심 이슈로 올라올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이 나름대로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제 제가 제일 이제 마음이 뛰었던 건 이제 브루디에라는 학자의 이제 문화 자본론을 봤을 때인데요. 평생에 걸쳐서 지금까지 내가 여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우리의 일상생활의 작은 문화적인 실천 또는 나의 취향이 실질적으로는 간접적인 배제로 나아가고 사회에 어떤 계급이라든지 계층을 재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가슴이 뛰었었고 그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이러한 간접적인 배제 그리고 그것 취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가장 애정하는 논문이나 저서, 교수님 논문과 저서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장 내가 애정하는 나의 논문은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은 존재하는가. 이게 우리 문화사회학회가 이제 창립 학술대회 때 제가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창립 학술지에 제가 그 논문을 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한다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일종의 문화 자본에 기반을 한 이제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왜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도전적인 화두였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20주년이 된 거죠. 20년이 됐는데 그간 계속해서 그 여정을 밟아왔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논문입니다. 연구 주제를 정하는 순간 선생님을 결정적으로 끌어당기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궁금한데 에서 이건 간다 라는 또 이렇게 바뀌는 심장이 탁 하고 반응하는 첫 신호가 무엇일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한테도 늘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게 재밌을 것 같고 재밌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재미가 아니라 무언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재미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심장이 뛰는 어떤 그런 주제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가슴에 탁 올 때 이거로 간다가 아니라 마음이 탁 가는 그 주제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살짝 직관적인 부분이 좀 강한 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질문과 그리고 내가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하고 있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파라락 붙을 때 그게 주제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내 심장이 뛰는 주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거다 아니다는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 이미 나오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선생님 연구 흐름도
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지난 20년 문화사회학의 전개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호작용해 왔는지 선생님이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히 상호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문화사회학회가 생기는 그 시점, 그리고 제가 말하자면 연구자로서 한국에서 이제 연구를 했던 그 초창기에는 문화사회학을 제도화시키는 거, 그리고 제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브루드의 자본론 자체를 한국 사회에 소개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점차적으로 문화사회학회가 제도화되고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그 한국 사회의 문화 지형이라든지 이쪽에서 연구자로서 나한테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영역을 넓혀갔던 것 같아요. 예술사회학도 그렇고 문화예술 정책도 그렇고, 특히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계급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변수로서의 이제 세대의 중요성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사회학회와 문화사회학의 어떤 제도화 아니면 이런 것과 함께 제 주제도 같이 발전해 나왔던 것 같아요. 2005년 당시 한국에서 문화사회학회의 인식을 높인 결정적 변화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는 혹 잘 안 보였지만 지금 돌아보니 이것이 좀 변화가 컸던 것 같다라는 지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화사회학회 자체가 문화에 대한 어떻게 대한 학문적인 지형의 변화를 반영했던 그런 힘이었고 또 바꿔나갔던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학자들이 모여서 학회를 만든다는 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시기에 경제 이런 쪽에 정치 쪽에만 이제 집중됐었던 여러 관심들이 문화 쪽으로 턴을 하는 그 시기와 잘 맞물려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돌아본다면 문화사회학회의 이 성립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문화사회학과 문화사회학회를 넓게 아니면 영향력을 더 크게 가지고 갈 수 있었던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 20년 한국 사회에서 문화 지형을 바꾼 순풍 하나와 역풍 하나를 꼽는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문화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바뀐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부차적인 어떤 산물로 생각을 하고 중요하지 않는 어떤 걸로 생각을 했다면 문화사회학회가 생긴 그 시점부터는 이 문화 예술의 중요성이 굉장히 학문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에서 그냥 확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순풍이었고, 거기다 더해서 K-컬처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의 대중 예술 자체가 온 세계 글로벌하게 퍼지면서 한국의 문화 연구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는 게 가장 큰 순풍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역풍이라면 이렇게 이제 문화예술 분야가 이제 초점을 받게 되고 우리 삶 자체도 신자유주의와 여러 가지 것들과 함께 이 자본주의화 아니 상업화가 굉장히 심하게 과다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하면서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걱정했던 계급화라든지 이런 취향을 통한 간접적인 배제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성향이 너무나 과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역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연구를 하시면서 혹은 현장에서 부딪힌 가장 큰 암초는 무엇이었고 어떤 방식으로 그랬을 때 항로를 수정하셨을까요? 그 경험이 남긴 선생님만의 한 규칙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뭐라고 할까 이 말은 맞다라고 생각했던 말 중에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상 인생에 있어서도 무언가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어떤 역경이 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나의 경력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문에서 암초라는 말은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딱 와닿지는 않고요. 내가 그 당시마다 학문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지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가 사회학자로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키워가는 가장 좋은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또 우리 문화사회학회랑 같이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본다면 사실상 초창기에 문화사회학이 학문적인 영역에서 위치를 갖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 사실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뒤늦게임의 생각도 했었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의 학문을 제도화시키느냐에 대해서 골몰했었고, 그때 만든 것이 지금 얘기한다면 문화사회학회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사회학에 대한 많은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책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마주했던 어떤 어려움을 넘어왔던 방식이 사실상 문화 사회학이라는 영역을 한국 사회학 내에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키로서 어떻게 본다면 위상을 성립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5년과 2025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듯이 미래인 2045년 또한 현재와는 다른 지평이 펼쳐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예상컨대 미래를 잇는 그런 공통 변수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인간 자체와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무엇일까 골똘하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거고, 문화 사회학이라는 것은 문화라는 창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문제를 해석해오고 분석해오고 또 미래를 그려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실상 이 열망은 변하지 않을 거고요. 문화사회학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문화라는 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지적으로 탐구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갈 생각이고, 그게 바로 아주 옛날, 아직 20년 전뿐이 아니라 저기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문화 지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딱 듣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혼종성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다 막 이렇게 섞이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과 현대라는 부분도 그렇고, 예술과 기술도, 기술과 과학 이런 부분도 가장 그게 있는 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많은 부분 기술과 예술이 서로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층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없어져 보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간접적인 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고, 또 플러스 없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명쾌하게 더 드러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사실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런 혼종성이 가장 중요한 지금 문화를 볼 수 있는 한 단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본다면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젠더라든지 그 다음에 계급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경계를 지우고, 그리고 무언가 진행해 가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사회학이 오늘의 공적 논쟁에 개입할 수 있는 레버는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사실상 공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어떤 시각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저는 문화와 사회학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무언가 상징 투쟁과 권력의 그 간접적인 어떤 배제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문화 사회학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러한 상징적 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화살표를 줄 수 있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미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회 20주년을 맞아 함께 쓸 새로운 항해 지도를 그린다면 첫 페이지에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내 인생에서 있었던 인터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인터뷰 같아요. 근데 문화사회학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가 우리의 뭐 사회 또는 아니면 우리의 학문적인 여정을 끌고 가는 항해의 가장 큰 깃발이다라고 얘기 써놓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사회학이라는 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나침판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쓰고 싶네요. 미래의 세대를 위해 가르치고 키운다라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버거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후학을 길러오셨고 지금도 활발히 이어가시면서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되어오셨고 선생님을 동경하고 존경하는 제자들도 참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계속 받쳐주는 선생님의 내적 나침반, 동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뭐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학문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부분은 저에게 맡겨주신 굉장히 소중한 어떤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히 무언가를 배울 시기 그리고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시기를 저와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택한 그리고 또 저를 바라봐주는 그 부분에 대한 감사함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뭐 인생의 소명 같은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학문적으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뭐 제가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주고 싶고 이런 애정이 기반은 되고 있지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을 키우면서 저도 제가 그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는 순간 저의 학문적인 역량도 같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을 제대로 잘 가리키려면 제 자체가 그 와중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제 자체가 단단해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기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제 자체가 커지는 어떤 그런 아주 소중한 경험들을 주기 때문에 저는 학생을 키우고 가르치는 이 부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후배 연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예, 저는 후배 연구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게 가슴이 뛰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에 연구 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게 내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학문적인 어떤 프로덕티비티가 높은 것들을 선택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조금은 내 마음이 끌리는 주제를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학문적인 여정에서도 가져봤으면 합니다. 학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넓히고 다른 학자들과 함께 가는 것, 이게 사실상 지금은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멀리 외롭지 않게 학문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제가 또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셨을 때 학자로서 가장 아름다웠던 눈부신 시기는 언제셨을까요? 더불어 앞으로 또 어떤 눈부신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사실 제가 저희 그 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사회학자는 자기의 인생의 어떤 단계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뀐다. 청년일 땐 청년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라든지 이런 결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게 되면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보니까 노인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더라. 이런 생애 주기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 연구 대상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가장 반짝반짝 빛나고 행복했던 순간은 근데 그 순간이 가장 힘들기도 했어요. 미국 유학 가서 브루디의 이론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감정 변화가 큰 편이 아니고 그런데 브루디의 이론을 봤을 때 그 가슴 뛴
그리고 이게 한국 사회를 앞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대단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유레카 같은 느낌까지 들어서 그때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질문을 받고 돌아보니까 첫 번째 제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제자랑 첫 번째 논문을 썼을 때, 그리고 학생들이 첫 교수가 됐을 때, 그 외에도 제가 또 굉장히 큰 연구를 했을 때 순간순간 돌아보면 그 단계에서 굉장히 찬란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제의 이제 말하자면 연구자로서의 단계마다 그 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할 반짝거림 그리고 행복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 진짜 그 만났었던 그런 충격은 사실상 다시는 경험하고 싶진 않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도 함께 해가면서 반짝거리는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볼 생각입니다. 저희 후배 연구자들을 대표하여 저희가 드리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미꽃까지 받고 신나네요. 여러분들은 또 같이 보세요.